네, 이제 새벽이 온 것 같습니다. 박근혜 탄핵, 우리 D-3일차 세 번째 주자 충남 당진 지역구인 어기구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옆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다 지금 밤샘 농성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 당직자 여러분들이 밤늦게까지 수고하시는데요.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항상 어기고 살았는데 천개월처럼 선생님 말씀도 어기고 부모 말씀도 어기고 살다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요즘에는 이러려고 국회의원 됐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참 나라가 많이 어지럽습니다. 대통령 잘못 뽑아서 나라가 온통 뒤죽박죽이고 특히 외신에까지 국기역이 아주 상당히 망신살이 뻗친 것 같습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이 기회를 우리가 잘 극복해서 더 강한 대한민국을 우리 모두 우리 국민과 함께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당의 후배인 농민의 대표 김영균 의원님께서 아주 우리 농업 문제뿐만이 아니라 세월호 문제까지 아주 잘 다뤄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지역구가 충남 당진인데요. 당진도 우리 해나루 쌀을 비롯해서 농산물이 아주 풍부합니다. 특히 우리 시민들께 보고 드릴 게 있는데 지난주 촛불 집회 때 상여를 맨 농민들이 전부 우리 당진 농민의 소속 우리 회원들입니다. 당시 차 60대에서 우리 서울로 왔고요. 정말 우리 자랑스러운 당진 농민이가 저를 뽑아줘가지고 이 자리에 섰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이 광화문에서 우리 300만 농민의 피울음뿐만이 아니라 1,500만 노동자, 그 중에 850만 비정규직의 눈물, 또 600만 자영업자의 눈물, 그리고 요즘에 취업이 안 돼서 정말 헬조선이라고 부르짖고 있는 우리 청년 학생들의 눈물, 여러 눈물을 봤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촛불이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퇴진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대개조로 해야 된다.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울분에 참았던 우리 사이 곳곳에 묻어있던 이런 병폐들을 이번 촛불이 횃불이 되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절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사이에 다양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또 이런 문제들이 왜 우리 사이에서 해결되지 않고 더 심화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문제를 짚어보고 따라서 마지막으로는 우리 촛불이 우리 시민들이 이번만큼은 꼭 정말 그 반칙과 특권이 없는 땀 흘려 일하면 행복한 그런 세상,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농민이 존중받는 세상, 이런 세상을 만들 수 있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좀 힘없이 달려왔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일제 36년 6.25 동란 등에서 아무것도 없는 정말 이 척박한 땅에서 정말 우리 국민들, 위대한 우리 국민들이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은 경제 GDP 규모 세계 랭킹 11위, 무역급으로 따지면 세계 9위라고 합니다. 이런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나무를 보지 못하고 숲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다양한 사회 문제에 지금 직면해 있고 이 문제를 우리가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나라의 이 시민들이 이 촛불이 횃불이 대한민국에 그동안 쌓였던 문제가 됐던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 더 부강한 나라, 더 강한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도록 협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큰 위기에 걸렸습니다. 사회 병리학적으로 보면 심각한 상태라고 사회학자들이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 한국 사회의 사회 문제가 이 부의 불공평 문제, 불평등 문제, 이 사회 양극화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최순실 게이트라든지 이 최순실의 정말 전대미문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라든지 많은 보도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한국 사회의 지금 문제들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같이 한번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극화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비단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양극화 문제는 우리나라는 우리 시민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대기업과 이 중소기업 간의 이 격차가 아주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또 수출기업과 이 내수기업의 문제. 네, 천천히. 네. 그리고 이 제조업과 이 서비스업의 문제, 또 IT와 BIT, 또 수도권과 지방 문제, 또 여성과 남성의 문제, 이런 격차 문제가 한국 사회에 큰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큰 숙제일 텐데요. 여기에는 뭐 여러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이 국가가 전적으로 나서가지고 양극화를 잡아야 될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서유럽의 복지국가들을 보면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절대로 양극화가 잡힐 수가 없다. 근데 저희가 국회에 와서 한 6개월 동안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이 정부라든지 이 국가 권력들이 이 양극화를 잡을 의지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저출산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정말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이런 저출산 국가이고요. 지금 유엔에서 인구 추계를 해보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가 우리 한민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이 경제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타격을 주기 때문에 이 저출산 극복에 우리 국가, 우리 시민들은 온 힘을 쏟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는 고령화 문제입니다. 이 고령화 문제는 저출산 문제와 함께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우리나라는 이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유럽이나 이런 지금 고령화, 초고령화 사이에 진입한 나라들은 이 고령화 된 사회로 진입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을 두고 천천히 진행했는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지금 가장 빨리 고령화가 되고 있어서 사회 안전망이 허약한, 매우 미약한 이런 상황에서 이 고령화 문제를 갖다가 이대로 놔두면 정말 국가적인 재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고령화 문제를 국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가 저출산 문제와 함께 우리 대한민국의 큰 미래의 큰 문제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세계 1위 국가고요. 또 노인 자살률 역시 OECD 국가 중에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음엔 저성장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60년대, 70년대에는 거의 10% 성장, 7% 성장, 8% 성장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어서 거의 2% 성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저성장 기준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돌파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큰 국가적인 고민, 경제정책, 재정정책, 금융정책에 큰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또 실업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우리 청년들 실업률이 특히 심각합니다. 건국일에 가장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우리 청년, 이 정말 똑똑한 우리 청년들이 지금 거의 열정페이니 알바니 이런 식으로 노동시장에 내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 청년 실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국가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청년들이 꿈과 희망이 없는 나라는 정말 그야말로 희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 청년들, 이제 막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이 청년들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 이거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내야 됩니다. 다음은 교육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교육률이 높아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게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노동시장에서 미스매칭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게 10명 중에
8명이 전부 다 대학을 가니 이게 정상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유럽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한 반에 10명 중에 한 2명, 3명 정도가 이제 대학을 가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전부 다 대학을 다니기 때문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노동시장에서 상당히 이제 이게 미스매칭이 심각하고 또 더욱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부모님들의 이 사교육비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이게 교육은 공교육에서 다 해줘야 되는데 이 사교육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교육제도를 바로잡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서민 주거 문제입니다. 주거. 지금 우리나라 집값이 보통 평균 한 5억, 4억씩 뛰는데 이렇게 집값이 비싼 나라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4, 5억 뛰면 큰 성을 삽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강남에 있는 24평 아파트가 5억씩 가고 4억씩 가고 여기에 대한 이 큰 주택에 대한 버블 문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또한 큰 숙제가 되겠습니다. 또 의료비 문제가 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병원비의 자가 부담률이 한 45%, 50%에 육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병원비의 절반은 본인이 부담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의료비에 대한 부담 문제. 또 그리고 이 노동시장의 이 비정규직 문제. 1600만 노동자 중에 850만이 비정규직 아니겠습니까? 이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될 일들입니다. 유럽이나 이런 복지국가들은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의 원칙이 이렇게 되어가는 사이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비정규직 트랩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지를 못하는 그런 나라가 돼서 이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노동시장에서 동일노동과 동일임금의 원칙을 어떻게 하면 적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비정규직은 잘 아시겠지만 정규직 임금의 절반 정도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회사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또 이 비정규직들이 대부분의 4대 사회보험에 가입을 못하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또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버림받고 기업으로부터 버림받고 이중 3중으로 버림받고 있는 이 비정규직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세계 최고의 노동시간을 일터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1년에 연간 약 2200시간을 갖다가 노동하게 되는데요. 이 2200, 이 중노동의 이 시간은 유럽 복지국가들에 비하면 약 2달에서 2달 반 정도도 일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노동시장의 단축 문제, 노동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일감도 나누고 일자리도 나눌 수 있는 이런 좋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실업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하나하나 잘 만들어 나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은 이번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에서 나타났듯이 우리 사회에 늘 문제가 되는 이 재벌 대기업들의 정경유착 문제, 이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일자리도 없고 정말 가계부채 1,300조에 자영업자 장사 안 되죠. 농민들 농사져봤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사져봤자 한가원이에 12만 원뿐이 안 되는, 이러다 보니까 이 서민들 중심으로 이 자살률이 상당합니다. 이게 자살 공화국이라는 얘기도 있고 하루에 한 40명씩 이렇게 자살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목을 메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아주 슬픈 현실입니다. 사람들이 자살을 왜 합니까? 도저히 희망이 없을 때 자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살 문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 지금 현재의 암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는 반면에 이 저출산 문제는 미래에 희망이 없어서 아기를 낳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최대의 이혼율이 있고 이게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닥친 가장 큰 사회 문제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 양극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잡을 것이며, 그래서 사회 통합을 이뤄내고 우리 국민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이 양극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다음에 저출산, 이 저성장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서 극복할 것인가. 그다음에 고령화, 이 고실업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 눈덩이 같은 이 사교육 문제, 서민 주거 문제, 또 의료비 부담 문제, 이 비정규직 문제, 노동자의 절반인 비정규직 문제, 그다음에 세계 최고의 노동시간 문제, 그다음에 이 정경유착 문제, 그다음에 자살 문제, 이혼율 문제, 이 1,300조에 이르는 이 가계부채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 것인가. 이것을 풀지 못하면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없다. 여기에 모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지금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다. 우리는 이렇게 보고 이 문제를 푸는데 총력을 다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더 강해지고 더 커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점점 심각합니다. 이게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많은 이런 사회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이런 문제가 다 닥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강도가 더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 과연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국가나 이 정치권에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 국가나 정치권이 우리 사회 문제, 한국 사회의 극심한 양극화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등한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 문제를 천천히 이름이 특이해요. 별명 많으시죠? 의원님 포스가 장난이 아니십니다. 먼 길에서 상대시험에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새벽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교장 선생님 말씀 듣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게 긴장도 되고, 또 이게 새벽이 늦어가지고 이게 좀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회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면 되나요? 저는 오랫동안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제가 얘기했던 사회 문제를 연구하고 그 해답을 찾았던 학자 출신입니다. 저는 아까 우리 김영권 의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아까 유럽 얘기를 했는데요. 유럽에서 제가 한 11년 살면서 공부를 했는데요. 공부한 나라가 오스트리아 비엔나입니다. 비엔나 국립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는데, 오늘 오스트리아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거 아시나요? 오늘 오스트리아 대통령에 당선된 분이 반더벨레라는 분이 당선했는데, 이분이 제가 오스트리아에서 대학 다닐 때 비국립대학의 재정학 교수였습니다. 저도 그분한테 시험을 2개인가 봤는데 그분이 오늘 대통령이 됐는데, 그분은 원래 녹색당 당수였었습니다. 지금은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녹색당 당수가 오스트리아 대통령 선거에서 오늘 당선됐다. 이게 극우 정당을 물리치고 당선했는데요. 이 자리를 들어서 축하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사회 문제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촛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촛불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제가 첫 번째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이 정치권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정치권이 나서서 이 다양한 사회 문제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래도 이거를 줄여나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 정치권이 이 일을 하지 못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발달이 되면 다양한 사회 문제가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면 이 정치권, 이 제도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국회에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 국회에서 우리 사회 문제를 이 사회적 중병을 치유하는데 많은 모자람이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그야말로 삼류 정치입니다. 저도 국회에 지금 와서 한 6개월 있지만 우리나라의 정말 정치 개혁이 절실한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 문제, 큰 저출산이나 고령화나 고시업이나 저성장이나 이런 큰 문제를 놓고 정말 밤샘 토론을 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해법을 내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 밥그릇 챙기기 싸움, 정말 영남에 있는 노동자와 영남에 있는 농민과 호남에 있는 농민과 노동자가 똑같은 노동자 농민일 텐데 지지하는 정당이 틀리다. 이게 지역 정치를 계속해서 정치인들이 유발했고 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국가인데 그 종북물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계속 우리 국민들의 관심을 밖으로 돌리고 이 정치인들은 이걸 이용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뭐 새누리당도 또 뭐 당명이 바뀌고 또 새로운 정당이 탄생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문제만 되면 당명을 바꿔서 세탁하는 이런 그 나쁜 행태, 정치권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정치력을 발휘 못해서 좋은 제도를 만들지 못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사회 문제들이 해소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철저히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사회당, 그 다음에 이쪽 보수 진영에는 뭐 보수당 혹은 뭐 국민당 이런 정당들이 있는데 이 정당들은 절대로 당명을 바꾸지 않습니다. 영국의 뭐 노동당, 보수당 있잖아요.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사회당, 국민당이 있습니다. 이런 당들이 100년 역사들이 100년, 150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정당들이 끊임없이 자기 정책을 개발하고 자기를 찍은 유권자를 위해서 계속해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이 정당들이 집권을 하고 또 집권하면 자기를 찍은 유권자들한테 공약을 지키려고 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이 정당들은 이 지역 정당, 지역 정치 또 이 종북물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사회 현안을 갖다가 해결하는데 상당히 미진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정치권이 완전히 반성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 정치권이 잘못하면 이 재계나 이 관계나 학계나 이 법조계나 이 언론계 이런 데에서 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이 정치권을 혼내주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에도 다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를테면은 우리나라 이 재계 이번 최순실 박근혜 이 게이트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에 늘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재벌 대기업들의 이 정경 유착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이 재벌들이 어떻게 컸습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어떻게 컸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말 코모든든 다 모아줘가지고 이 재벌들을 키워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정도로 이제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키워줬으면 밖에 나가서 경쟁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국내에 써야 되는데 이 재벌들이 밖에 나가서는 싸우지는 못하고 잘 아시겠지만 지네발식 경영으로 이 골목 상권을 갖다가 죽이고 그다음에 이 중소기업들 이 등골 빼먹고 말이죠. 이 납품단가 후려치기, 원하청 관계, 그다음에 기술 탈취. 그러니까 아주 못된 짓은 다 이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한 700조 되는 이 산에 유보금을 쌓아놓고 전혀 투자하지 않고 있는 이 대기업들. 이 경기가 어려울수록 좀 대기업들이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그래서 청년 실업도 좀 해소하고
시장을 우리나라 내수 시장도 돌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재벌들이 꿈쩍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이 사회적 약자들은 갖다가 다 쥐어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순실이라는 이 강남 아줌마가 돈 달라니까 갖다 다 주고 말이죠. 이게 이 재벌들이 할 행태란 말이죠. 저는 이 대한민국의 이 수출의 70%를 장악하고 있는 이 재벌들의 행태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제 경제민주화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예를 들어서 스웨덴에 가면 발렌베리가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 발렌베리가라는 그룹이 150년 전통의 지금 5대째 경영사습을 하고 있는 이 발렌베리가 그룹인데요. 스웨덴은 바로 이 자본주의의 힘, 이 발렌베리가로부터 나옵니다. 스웨덴이 우리 시민들은 아시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복지제도가 잘 된 나라가 스웨덴 아니겠습니까? 이 스웨덴은 이 발렌베리가의 희생 속에서 스웨덴의 복지, 이 공동체가 운영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발렌베리가는 얼마나 큰 기업이냐면 스웨덴 증권거래소의 시가총액의 40%를 장악하고 있고 스웨덴 GDP의 30%, 14개 대기업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기업입니다. 세계 굴지의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스웨덴 사람들은 우리 재벌 대기업과 다르게 이 발렌베리가 그룹을 존경하고 아끼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스웨덴의 복지는 바로 이 발렌베리가 때문에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재벌들과의 행태가 너무나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은 이 관계입니다. 관료들 문제입니다. 이 관료들이 정말 국민의 공복으로서 정말 국가를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일해왔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최순실 박근혜 이 국정농단 사건에 보더라도 그 똑똑한 이 검찰이나 이쪽 이 문체부 관료들이 한 행태를 보면 이게 정말 영혼 있는 이 공무원들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꼭 문체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관료들이 전부 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말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공복으로서, 정말 퍼블릭 서번트로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윗사람이야 진급을 위해서, 자기 윗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복종하는 이런 행태, 이 관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관폐들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국가가 위기에 닥치면 어느 나라든지 아주 해박한 석학들이 있습니다. 이 석학들이 한마디 쫙 하면 이 국민들이 따르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학계에 정말 이 지식인으로서 이 사회를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학자들이 없다 봅니다. 이 학자들도 전부 다 제가 생각하기엔 이 재벌들이나 이 관료들 국가로부터 이 연구 용역을 받아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사회를 정말 올바르게 심판을 한 정의가 무엇인지 이 심판을 해야 될 이 법조계 문제, 이건 검찰 우리가 이 문제에서 봤지만 이번에 검찰 문제에서 우리가 봤지만 이 법조계 문제가 이게 정말 한국 사회에는 큰 문제다. 우리나라 사법부를 우리 국민들이 얼마 전 몇 %나 신뢰하느냐. 제가 얼마 전에 연구 보고서 보니까 10명 중에 1명만이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신뢰한다고 합니다. 이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가 되려면 이 사법부가 정확한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정말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런 사회, 이게 정말 대한민국의 아주 망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언론의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이 조중동을 비롯해서 이 언론들이 늘 기득권 세력들의 편에 서서 언론 활동을 펼치기 때문에 정말 이 균형 잡힌 사회, 균형을 잡아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종편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엄청나게 까는데 저는 아직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까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아침만 눈만 뜨면 그냥 야당 싹 까대고 그냥 재벌 편에 서서 기득권 편에 서서 이 싸우던 이 보수 언론들이 왜 이렇게 돌아섰는지 지금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언론은 조중동을 비롯해서 좀 이게 기득권 편향적인 이런 역할을 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 사회가 제대로 가려면 이 정치인이 잘못하면 이 재계라든지 이 관계라든지 이 학계라든지 이 법조계라든지 언론이 사회의 균형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전혀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자기들 밥그릇 지키기에 연연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너무 빨리빨리 하는 건가요? 아니요, 재밌다는 의견이요. 네? 재밌대요? 아이고 이게 큰아버지 닮으셨다. 네? 누구? 본인 큰아버지 닮았다는 말이 있거든요. 10년 전 우리 아빠 닮았다. 10년 전. 자,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올바르게 가려면 우리나라의 오피니언 리더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회는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민들이 지금 촛불을 들고 나왔다 이 생각입니다. 다음에는 이 유럽 같은 경우를 보면 이 사회에서 균형추 역할을 하는 또 중요한 조직이 있습니다. 바로 노동계입니다. 노동계. 이 노동계가 정말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웨덴이나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나 프랑스에 가보면 이 복지국가라는 것이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이 노동계, 이 자본의 대항 권력으로서의 노동계의 역할, 이게 매우 중요한데 제가 판단하기엔 우리 노동계는 정말 사회 연대의식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거죠. 자기들 밥그릇, 자기들만의 노동운동 이런 질타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사회,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망가진 이유도 노동조합이 자기 역할만 충실히 했다 그러면 이 재벌들이 절대로 이 짓거리 못합니다. 노동계가 좀 똘똘 뭉쳐서 사회 통합적 노동운동, 사회 연대적 노동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스웨덴이나 오스트리아나 이런 나라들은 노조 조직률이 거의 80%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10명이면 8명이 노조에 다 가입했습니다. 100명이면 80명이 노동조합에 가입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노동조합 말고도 노동회수를 만들어서 모든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노동자는 강제, 의무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계가 이렇게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재계나 이 정부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노조 조직률이 10%에 불과하고 그것도 항공노총과 민주노총이 나눠가지고 잘 뭉치지를 못합니다. 서로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노동운동의 큰 문제라고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우리나라가 정말 균형 있는 나라로 가려면 이 노동계가 하루빨리 통합하고 하나가 되고 또 조직도 좀 불리고 그래서 정말 이 자본과 다양할 수 있는 권력으로서 사회의 균형추 역할을 정말 잘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시민들께 제가 보고 드리는데요. 노동조합이 강해야 선진국입니다. 노동조합이 강한 나라가 복지국가입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세계 선진국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세계 선진국들은 노조가 강한 바로 유럽의 국가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벨기에 등등해서 독일, 프랑스, 이태리,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1인당 GDP가 5만 불이 다 넘고, 근데 이런 나라들은 노조가 매우 강합니다. 노조가 강하다고 뭐 파업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노조가 강해야 산업 평화의 나라가 됩니다. 이런 이 점을 명심하시고 우리나라 노동계가 정말 국민들의 사랑을 받으려면 정말 자기들만의 노동운동, 이런 노동운동에서 벗어나 사회 통합적 노동운동,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
이런 시민운동으로 가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지금 한국 사회가 지금 사회 양극화 문제 이런 문제로 아주 심각한데, 저는 한국 사회의 사회 통합은 바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통합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주노총 한국 노동자는 하나 아니겠습니까? 합쳐서 힘을 합쳐서 정말 서민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진정한 노동운동을 할 때 우리나라가 사회 통합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나라에 정말 사회 문제들이 많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회 양극화 문제, 부의 불공평 문제, 저출산 문제, 저성장 문제, 고령화 문제, 고실업 문제, 자살률 문제, 주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사교육비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 점점 심화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풀려면 누가 푸느냐? 이거 국가가 해야 됩니다. 국가와 정치권이 해야 되는데, 국가와 정치권이 이런 양극화 문제를 푸는데 상당히 등한시하고 있고 해태하고 있다. 저도 정치를 하고 있지만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집권을 하면 이 판을 완전히 뒤집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 정치권이 이렇게 못하면 제가 두 번째로 제안한 게 이 학계나 언론계나 이 재계나 이 법조계나 이런 한국 사회의 제도들이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해서 이 균형치를 잡아줘야 되는데, 언론계, 법조계, 학계 다 썩어 문드러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가 정화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로는 이 노동계가 정신 차려서 사회의 균형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 노동계도 이게 조직률도 10%뿐이 안 되고 10명에 1명뿐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또 조직률도 10%뿐이 안 되는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나눠져 가지고 이게 단합이 안 되고,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자기 역할을 전혀 못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기대할 때가 어디냐? 저는 이제 시민이라고 봅니다. 시민, 이 촛불 시민이라고 봅니다. 언론계, 학계, 법조계, 노동계, 이 정치 믿을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맡겨가지고는 절대로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꿀 의지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빼고는 아무도 못합니다. 이게. 그런데 이 문제를 바꿀 수 있는 건 누굽니까? 이제 시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랑스러운 촛불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민들은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우리 시민들이 유럽의 시민들이라면 벌써 세상이 뒤집어졌을 겁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이 너무 순진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유럽에서 11년 살아서 유럽에서 유럽 사람들을 잘 연구하고 봤습니다. 이제는 우리 이 대한민국의 촛불이 펄펄 타올라서 대한민국을 바꿔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믿을 것은 시민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 촛불들이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는 지난 87년도 6월 항쟁을 경험했습니다. 저도 당시에 대학생으로서 6월 항쟁의 한복판에 있었는데요. 이번 촛불한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봅시다. 자, 6월 항쟁을 통해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했습니다. 근데 과연 민주주의가 지금 과연 이루어졌습니까? 6월 항쟁 때 우리가 뭘 요구했는지, 6월 항쟁 때 6.29 민주화 선언문을 한번 제가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29 민주화 선언문을 한번 우리 의원님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당시에 뭘 합의했는가 봅시다. 그 어마어마한 그때 민중항쟁이 일어났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뭘 하긴 했나 이거를 보고 우리 촛불 시민들께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6월 항정에 우리가 8개 항목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야 합의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1988년 2월 평화적인 정부 이양을 실행하도록 한다. 자, 그러니까 조속한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평화적인 정부 이양에 대한 합의입니다. 두 번째는 직선제 개헌이라도 제도의 변경뿐만 아니라 이의 민주적 실천을 위하여 자유로운 출마와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 국민의 올바른 심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대통령 선거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출마,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대통령 선거법에 대한 합의입니다. 세 번째는 정치권은 물론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반목과 대결이 과감히 제거가 되어 국민적 화해와 대단결을 도모해야 한다. 그러니까 국민적 화해와 대단결, 반목과 대결, 과감히 청산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또 다섯 번째는 언론 자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는 각 부문에 대한 자치와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일곱 번째는 정당의 건전한 활동과 대화 타협의 정치 풍토가 조속히 마련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맑고 밝은 사회 건설을 위하여 과감한 사회 정화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합의문 내용이 6.29 항쟁의 합의문 내용이 거의 정치적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이때 합의할 때 우리 시민들이 이런 합의를 이 내용에 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국 사회는 사회 안전망이 매우 취약합니다. 이런 다양한 사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 안전망이 하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나라 GDP 대비 사회복지에 지출하는 비용이 거의 약 한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OECD 평균이 약 한 22% 됩니다. GDP의 20%를 사회 안전망에 씁니다. 그러니까 노인 문제, 실업 문제, 그러니까 연금 문제, 산재 문제, 이런 의료비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보통 OECD 평균 GDP의 22%를 쓰는데 우리나라는 겨우 10%를 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민주화 선언을 할 때 이 대통령 직선제 이런 거 플러스 이런 저차상 민주화 플러스 이 경제 민주화 얘기를 넣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우리나라의 사회 안전망을 위해서 GDP의 OECD 평균인 약 20%까지 지출을 한다. 이런 내용을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시민 혁명이 일어났을 때, 시민 민주운동이 일어났을 때 반드시 경제 문제가 들어갑니다. 근데 당시에 제가 생각하기에 민주화만 되면 이 경제 민주화는 자동적으로 오는 줄 알고 아마 우리 시민들이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촛불 우리 민심은 박근혜 퇴진은 당연한 거고 정말 이 우리나라에 있는 이 다양한 사회 문제를 갖다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요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예를 들었죠. 우리나라의 사회 안전망이 아주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꼴찌입니다. 이 허술한 사회 안전망, 이 4대 사회보험, 그러니까 연금, 건강보험, 그다음에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런 사회보험이 있지만 사회 안전망으로 있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노후대책을 위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국민들이 거의 30%도 안 됩니다. 거의 비정규직 이런 사람들은 전부 가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고용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정규직 자영업자들이 다 배제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 100% 가입했다고 그러지만 요즘에 경기 안 좋아서 건강보험 보험료 내지 못하는 국민들이 허다합니다. 이게 전부 사각지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제가 우리 촛불 우리 시민들께 제안하는 건데 이 정치적 이슈에 대한 합의 말고 정말 우리 사회 양권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 GDP 대비 사회 분담 비율을 OECD 평균인 20%까지
까지 해달라. 그리고 지금 이 대기업들 국가 안에 700조 원이 쌓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 시민들이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 재벌들이 어떻게 큰 겁니까? 그러니까 이 부자 증세를 반드시 합의문에 넣어야 되고, 또 그러니까 국방 의무라든지 이 납세 의무라든지 우리 이 헌법에서 보장한 우리 이런 그러니까 이 세금 포탈이라든지 이 정경유착을 통한 부정부패, 그다음에 이 병역비리, 이런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는 무조건 무기징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페널티를 강하게 매겨야만이 이 썩은 사회가 바로서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노동시장에서 양극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일임금에 대한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이 문제가 반드시 이 촛불 민심의 합의문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래야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자, 이제 3일 남았습니다. 박근혜 탄핵은 당연한 거고, 우리 촛불에 나온 우리 시민들이 대한민국 이 정치권이라든지 언론계나 학계나 노동계에서 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는 우리 시민들의 손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시민들이 나서서 사회 양극화도 좀 막아주고 저출산 고령화 대책도 마련해주고 죄송합니다. 이런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합의문에 반드시 요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서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새로운 판을 만듭시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이게 뭐 밤늦게 하려다 보니 정신도 없고 그냥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더 멋진 모습으로 멋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다음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우리 임종성 의원님이신데요. 경기도 광주에서 처음 되셨죠? 우리 당이? 신익기 선생님 이후로 처음 했다고 그랬나? 예,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우리 동료 의원입니다. 우리 경기도 광주의 우리 임종성 의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